네, 두 강의 이후에 인터넷으로 질문을 올려주신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서 다 답변을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중에 질문들을 좀 보이는 대로 무작위로 좀 골라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막 강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성명순 교수님이 조금 질문을 보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보시는 것처럼 강의를 들으셨고, 네. 아마도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식 환자에서 비스테로이드 항소염성 소염제, 그러니까 NSAID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 약을 쓰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종종 다른 이유로 그거 한 가지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문제없이 복용하는데 계속 처방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소아에서는 사실 이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NSAID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이 성인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면서 중년 여자들, 그리고 특히 이제 비용종을 동반하는 천식, 뭐 이런 환자들한테 이제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전체적인 유병률이 한 10%에서 한 20% 정도까지 보고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물지는 않은 이제 환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환자들한테 이런 소염제를 처방했을 때 증상이 생길 것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이제 천식이 있는 환자들한테 이런 소염제를 처방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8, 90%의 환자는 이거에 과민 반응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식이 있다 그래서 꼭 이 약들을 못 쓴다 이런 거는 아니고, 어떤 환자인지를 모르고 선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방하기 이제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다른 이유로 소염제를 NSAID를 복용하고 있는데 증상이 계속 없었다 이러면 그걸 계속 복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걸 써본 적이 없는 환자한테, 천식 환자한테 그 약제를 처방할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런 증상들이 천식 악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수 있겠고, 조금 안전하게 쓰시고자 한다면 어떤 것들이 안전한지 그런 것들을 좀 대학병원이나 이런 상급병원으로 좀 보내셔서 확인을 받고 나서 쓰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절기가 되면은 지속되는 기침이나 가래로 힘들어하는 딸을 두신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근데 피부에 최근에 얼마 전부터는 이제 두드러기 같은 질환이 생겨서 어떻게 개선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환절기만 되면 지속되는 기침, 가래가 과연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감염 때문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알레르기랑 연관이 있는지, 알레르기 비염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코가 뒤로 넘어가면서 가래 기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천식 이런 것들이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증상을 보인다면,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쪽 알레르기 질환 쪽에 대한 한번 검사라든지 한번 이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명확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아이가 왜 그런 환절기만 되면 그런 증상들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아파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이게 알레르기랑 연관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몇몇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환기를 하면은 찬 공기를 쐬면 기침이 나는데 그래도 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도 밑에 계시고 그런데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어서 환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환기를 안 하면 그 안에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알레르겐이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미세먼지도 요즘 이제 관심이 많죠.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공장들도 다 수거해서 외부 미세먼지가 올해같이 좋았던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근데 미세먼지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내먼지의 상당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내부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환기를 안 하면 실내 미세먼지는 굉장히 높은 수치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이제 그럴 때 환기를 안 하고 돌리면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농도를 낮출 수는 있지만
가스상의 그 유해 물질들을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꼭 환기를 주기적으로 시키는 게 중요하겠고, 바깥에 물론 미세먼지가 나쁘거나 또는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환기를 시키는 거가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그때도 사실은 환기를 안 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짧은 시간이라도 환기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돌리든지 이런 쪽으로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염이라든지 천식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찬 공기를 쐬게 되면 당연히 기침이 나거나 뭐 콧물, 재채기 이런 것들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하는 동안에 찬바람을 맞으면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런데도 환기를 해야 되느냐? 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마스크라든지 방한용 마스크 같은 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찬 공기가 세지 않도록 그렇게 그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환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송대진 교수님하고 많은 질문 답하셨고요. 제 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환경 호르몬은 가임기 여성, 아동에게 위험한 것 같은데 남자 성인 출산 계획이 없는 여성에게는 위험이 적은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대답은 아니겠죠. 환경 호르몬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자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난자에 영향을 끼쳐서 그런 이제 생식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은 결국에는 아까도 보시다시피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쓰는 대표적인 테오트란트 있죠. 여름에 땀을 제거하기 위해서 겨드랑이에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그거를 많이 사용한 여성들에게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게 상승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환경 호르몬을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노출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을 안 하더라도, 그리고 성인이라도 출산 계획이 없더라도 안전한 거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원래 장마철이 길고 태풍이 많이 와서 오래된 집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하시네요. 벽지를 제거하고 친환경 페인트를 바르려고 하는데 페인트에도 환경 호르몬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이라서 훨씬 그 전에 신경 쓰지 않았던 페인트에 비해서 그 물질이 적게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은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까 송대진 교수님도 강의하셨듯이 이런 페인트 바르고 나서도 제가 보기에는 환기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벽지 바를 때도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하실 때 베이크아웃이나 환기를 확실히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환기를 더 철저히 하시고 나서 다시 집에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까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세상엔 공짜가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편의를 위해서 건강을 포기하는 방법인데 교수님은 적정선에서 타협하여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저희가 잘 몰라서 썼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이제 가게를 가게 되면 이렇게 뭐를 사고 이제 카드를 주고 영수증을 늘 이제 영수증 드리겠어요? 아니면 가지고 가시겠어요? 캐셔가 늘 질문을 하세요. 근데 장갑을 끼신 분들도 있지만은 의외로 젊은 여자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안 끼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죄송하지만 장갑 끼시고 만지시라고, 젊은 여성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임신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 이렇게 맨손으로 만지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10 중에 8, 9의 반응이 어머 그래요? 처음 듣는 이 얘기인데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 호르몬에 더 노출되는 것 같고요. 제대로 저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안 좋다고 알면 저희 한국인은 제가 보기에는 근성도 있고 그리고 한번 교정이 이루어지면 되게 잘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사실은 일회용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젓가락하고 일회용 숟가락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구테어 커피를 마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에 타협
하지만은 웬만하면 타협을 안 하는 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일회용품을 가급적 안 사용하는 것으로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송태진 교수님. 네. 오늘 강의에서 얘기하지 않은 이제 알레르기 질환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질문들이 계신데요. 지금 보시는 질문은 식품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자녀를 주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계란 흰자에 대해서 클래스 3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데 계란이 워낙 많은 식품에 사용되다 보니까 외부 음식을 섭취할 경우 의도치 않게 섭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3 또는 단계별 관리 기준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클래스 3라는 건 이게 이 검사 방법들이 여러 가지들이 좀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했을 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검사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거를 수치화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연령이 얼마쯤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알레르기가 있다 없다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걸로 진단이 되면 그러면 현재로서는 일부 이제 땅콩 알레르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면역 치료가 좀 시도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환자들한테 적용하기는 조금 위험한 방법이어서 현재로서는 그 의심되는 식품을 제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아이가 그거에 알레르기를 갖고 있다고 하면 해당 식품을 제한하는 게 맞고요. 대신에 계란 같은 경우는 성장해 가면서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입니다. 그러니까 계란이라든지 우유, 밀가루, 그 다음에 콩 이런 것들은 커가면서 없어지는 데 반해서 견과류라든지 또는 생선이나 해산물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성인기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많은 항원인데 식품에 따라서 이렇게 소실될 가능성이 있는 지금 자녀가 갖고 계신 계란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커가면서 소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좀 반복해보고 이 수치가 이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 어느 시점에는 이제 계란을 가지고 먹여봐서 괜찮은지 유발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건 집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완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증상이 혹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유발 시험을 해보고 그 유발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재현하는 게 맞고요. 주기적으로 병원에 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검사를 반복하면서 그 검사 수치를 봐가면서 유발 시험 시점을 결정하고 유발 시험을 통해서 확인 뒤에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식품 알레르기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이 또 있어서 없던 식품 알레르기가 생겼다는 거죠. 예전에 진단을 받았었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옛날에 없었던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새롭게 발견됐다고. 그래서 이게 실내 주변 환경의 문제인가 걱정이 많다고 주셨는데요. 식품 알레르기는 결국 이제 노출되는 시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우유나 이런 것들을 먼저 먹기 때문에 우유에 대한 알레르기가 가장 먼저 생길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섭취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서 그거에 이제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이제 그때는 섭취를 안 했기 때문에 노출이 없었기 때문에 증상이 없었을 수 있고 커가면서 이제 노출이 생기게 되면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증상을 보이게 되면 뒤늦게 이제 그런 거에 알레르기가 진단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일 같은 거 평소에 잘 먹었던 사과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갑자기 입 주변으로 간지럽고 따끔거리고 목이 좀 조이는 듯한 느낌이 있고 이런 이제 증상들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먹던 과일이나 야채에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게 돼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물론 그거 자체 알레르기일 수도 있겠지만 꽃가루와 그 식품이 교차 반응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경우는 자작나무 꽃가루와 구조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애가 그때까지는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없다가 나중에 커가면서 꽃가루 알레르기를 갖게 되면 그거와 교차 반응을 보이는 이런 과일이라든지 야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특징적으로는 그게 입 주변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하지만 아주 심한 경우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해당 식품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해보겠는데요. 같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환경 호르몬은 자연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되기도 하나요? 하는 질문하고요. 환경 호르몬을 먹을 때보다 만질 때 인체에 더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제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렸듯이
90% 정도가 소변과 대출 그리고 대변을 통하여 24시간 이내에 배출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말씀드렸듯이 배출보다 들어오는 유입량이 많다면 몸에 더 많이 잔존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만졌을 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먹는 경우에는 구강으로 흡수를 돼서 이제 소화기 기관을 통해 내려가게 되는데 저희가 만졌을 때는 저희 손바닥에 피부죠. 지방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고 환경 호르몬은 매우 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졌을 때 손바닥에 있는 지방을 통하여 환경 호르몬이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졌을 때가 먹었을 때보다 그 올라가는 농도도 5일 정도 걸리게 되고 그리고 몸에서 배출되는 것도 훨씬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만지지 않기를 권해드리고요. 제일 위험한 거는 먹었을 때 깡통, 소위 말하는 참치캔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선은 깡통에 있고 그리고 참치를 먹을 때 저희가 기름이 둥둥둥 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을 통하여 흡수하였을 때는 먹는 거라 하더라도 이미 많은 양이 흡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해보겠는데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용 식기 제품들 중에 이제 프리 제품이 정말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비스페롤 A 설명했을 때 비스페롤 A 프리를 많이 광고를 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비스페롤 A에 대한 거지 F나 S에 대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A와 FS가 비슷하기 때문에 프리가 정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스페롤이 들어간 거는 주부로서 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볍고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식용 이제 밥이나 반찬을 담을 때 많은 약을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유리 재질 설거지 하다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저희 몸을 생각한다면 유리 용기를 사용할 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 2개 질문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토피 피부염인데요.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졌을 때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사용하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스테로이드제가 알레르기를 진정시키는 원리는 무엇이고 자주 사용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스테로이드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레르기 질환들이 대부분은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아토피 피부염도 피부의 만성 염증 때문에 생기는 한 가지 이제 그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그런 항염증 작용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천식에서는 그걸 흡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에서 이제 피부에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들이 스테로이드를 처방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처방을 하십니다. 이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바르는 스테로이드는 그 강도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가장 약한 스테로이드부터 센 스테로이드까지 이제 그게 단계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아이의 피부 상태에 맞춰서 적정한 강도의 스테로이드를 처방해 주셨을 거고요. 거기서 처방해 주신 대로 그 기간 내에 사용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처방해 주신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처방대로 사용하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작용이 걱정이 돼서 충분히 염증이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테로이드를 일찍 끊어버리면 결국 금방 또 악화되고 또 쓰게 되고 악화되고 이걸 반복하면 결국 쓰는 양이 전체적으로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그래서 처방을 하신다면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 처방대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천식 치료약물을 사용했을 때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인 그러니까 천식이 완치되는 병이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성인 천식은 한번 진단되면 없어지는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식 치료 지침에서도 성인 같은 경우는 흡입제를 중단하라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소아천식은 한 절반 정도는 청소년기가 되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약을 끊고 나서도 그냥 완치되는 애들이 한 절반 정도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애는 이게 완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를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누가 완치가 될 거고 누가 계속될 거고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꾸준히 하면서 아이의 경과를 보고 최소 단계에서 조절이 잘 되게 되면 그러면 약제를 한번 끊어보고 재발 여부를 보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성인 천식보다는 예후가 굉장히 좋아서 그래도 한 절반 정도가 완치될 수 있으니까 꾸준히 치료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희 송대진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질문에 답해 주셨고요. 아쉽게도 지금 벌써 시간이 3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도 질문이 좀 많으시긴 한데요. 1호 오늘 제5회 환경보건연합회에서 주최한 콘서트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그리고 저희 강의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2명한테도 아마 소중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